1차 세계대전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20세기 초 유럽은 그야말로 거대한 화약고였습니다. 강대국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무기를 쌓아올렸고 작은 불씨 하나가 대륙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긴장 속에 살았죠. 그리고 결국 단 한 발의 총성이 그 불씨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14년 당시 유럽은 크게 두 개의 거대한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손을 잡고 삼국 협상을 이루었죠. 이들은 급성장하는 독일의 위협을 느끼며 서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삼국 동맹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불안정한 파트너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이탈리아와 함께 있었죠. 이런 복잡한 동맹 관계가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운명의 날은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이 도시를 방문했는데 19세의 세르비아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그를 암살해버린 겁니다. 이 한 발의 총성이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프린치프는 세르비아의 독립을 원하는 젊은 민족주의자였지만 그의 행동은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즉시 세르비아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암살범을 도왔다며 세르비아에게 굴욕적인 요구사항들을 들이밀었죠. 마치 강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윽박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르비아가 이를 거부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바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베오그라드에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작은 발칸 반도의 분쟁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2세가 개입했습니다. 같은 슬라브족인 세르비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독일의 비렐름 2세 황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독일의 장군들은 러시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가 더 강해진다며 지금이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군 참모 총장들은 이미 러시아의 산업화와 철도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 프랑스도 자동으로 적이 됐습니다.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독일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슐리펜 계획이라는 작전을 세워두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상황을 대비해 만든 계획이었는데 먼저 중립국인 벨기에를 통과해 빠르게 파리를 점령한 후 동쪽으로 돌아서서 느리게 움직이는 러시아군을 상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이 프랑스에도 전쟁을 선포하면서 무려 600만 명의 병력이 유럽 전역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동원령이 떨어지자 기차역에는 전장으로 향하는 젊은이들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전에는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삼국 동맹의 일원이었음에도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공격 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미국도 윌슨 대통령이 중립을 선언했고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프랑스와 동맹이긴 했지만 독일과 전쟁을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독일군이 벨기에를 침공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국은 벨기에의 중립을 보장했기 때문에 독일에게 철수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독일이 이를 무시하자 영국은 바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이 모두 전쟁에 휘말리게 됐고 세계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정의로운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의 벨기에 침공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군이 리에주 요새에서 예상보다 오래 버텼고
독일군은 민간인들을 학살하며 분노를 샀습니다. 이런 잔혹 행위는 연합국의 선전에 훌륭한 소재가 됐고 중립국들도 독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었죠. 독일군은 벨기에의 루뱅 대학 도서관을 불태우고 수많은 귀중한 고서들을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문화 파괴 행위는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독일을 야만적인 국가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우회 공격을 눈치채지 못하고 17호 계획에 따라 독일 영토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벌어진 전투는 참패였고 양쪽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으며 프랑스군이 후퇴해야 했습니다. 영국군도 몽스에서 독일군과 첫 교전을 벌였지만 프랑스군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곧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원정군은 불과 7만 명에 불과했지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독일군에게 예상보다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연합군은 파리에서 불과 65km 떨어진 마른강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른강 전투에서 독일군을 막아내며 파리를 구해냈지만 양쪽 모두 25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파리의 택시들이 병사들을 전선으로 수송하는 데 동원되어 마른강의 택시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바다로의 경주가 시작됐는데 양쪽이 서로 북쪽으로 우회해서 적을 포위하려고 했던 거죠. 이프르에서 벌어진 전투는 연합군이 독일의 돌파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양쪽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결국 두 군대는 565km에 걸쳐 참호를 파고 숨어들게 됐습니다. 기관총과 대포의 사격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참호전이 시작됐고 이 참호들은 나중에 4년 동안 유럽을 남북으로 가르는 거대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참호 사이의 무인지대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다에서는 영국이 먼저 승리를 거뒀습니다. 헬골란드 만해전에서 독일 순양함 3척을 침몰시킨 거죠.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대식 전함만 해도 29척이나 됐고 독일은 19척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해상 봉쇄를 가해서 식료품과 각종 물자가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독일 경제를 무너뜨려 항복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이 봉쇄는 독일 민간인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국 순양함 HMS 패스파인더가 역사상 첫 번째로 잠수함 어뢰에 의해 침몰됐습니다. 독일의 유보트는 9,000마일이나 항해할 수 있고 물속에서 보이지 않게 공격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영국의 해상 지배력에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 셈이었죠. 유보트는 앞으로 이 전쟁에서 독일의 비밀 병기가 될 것이었고 연합국의 상선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운명이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은 둥프로이센으로 침공했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탄넨베른크 전투에서 힌덴부르크 장군과 참모장 루덴도르프가 이끄는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해 9명이 포로가 되고 러시아군 전체가 괴멸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암호화하지 않은 무선통신을 사용한 것도 패배의 원인이 됐죠. 독일군은 러시아군의 통신을 도청해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러시아군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마주리안 호수에서 벌어진 두 번째 전투에서도 독일이 대승을 거뒀고 러시아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6주 만에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약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손실은 러시아 황제의 권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세르비아 침공은 굴욕적인 패배로 끝났고 러시아를 상대로 한 공격도 재앙으로 돌아가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대는 생각보다 훨씬 약했던 거죠. 프르제미실 요새는 러시아군에게 포위당했고 독일은 동맹국을 구하기 위해 바르샤바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의 우치 주변에서 몇 주간 혹독한 겨울 전투가 벌어졌지만 명확한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 중앙동맹국에 가입하며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터키의 참전으로 전쟁은 중동과 코카서스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이제 정말로 세계 대전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군함들이 러시아의 오데사와 세바스토폴 항구를 포격했고, 코카서스에서는 러시아군이 터키 국경을 넘나들며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바다와 식민지로 확산됐습니다. 독일군은 영국령 동아프리카 현재의 케냐로 진군해 타파타를 점령했고, 연합군은 토골란드 현재의 토고에 있는 독일 식민지를 점령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도 유럽의 전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독일령 카메룬을 침공한 영국군은 가로아와 은사나콩에서 패배했지만 3,000명의 병력으로 독일령 남서아프리카 현재의 나미비아를 공격해 산드폰테인을 함락시켰습니다. 식민지 전쟁은 본토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영국군이 탕가에 상륙했지만 레토브 포르베크 대령이 이끄는 소수의 독일군에게 혼란스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독일 장교는 앞으로 4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영국군을 괴롭힐 천재적인 게릴라 전술가였습니다. 레토브 포르베크는 매우 효과적인 게릴라전을 벌여 연합군의 대규모 병력을 묶어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단 1만 명의 병력으로 30만 명의 연합군을 상대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독일의 전쟁을 선포했고, 칭다오에 있는 독일 해군 기지를 점령했습니다. 사모아와 뉴기니의 독일 식민지들도 뉴질랜드와 호주군에게 항복했죠. 독일의 태평양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태평양 칠레 연안에서는 독일의 슈페 제독이 이끄는 강력한 동아시아 함대가 코로넬 전투에서 영국 순양함 2척을 격침시키며 승무원 전원을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영국 해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5주 후 포클랜드 제도에서 영국 해군 기동부대가 복수했습니다. 독일 순양함 4척 중 5척을 침몰시키며 슈페 제독과 함께 바다 밑으로 보내버렸죠. 영국 해군의 복수는 신속하고 완벽했습니다. 중동에서 영국군은 오스만 제국의 바스라 항구를 점령해 영국 함대의 필수적인 페르시아 석유에 대한 접근을 확보했습니다. 석유는 이미 이 시점에서도 중요한 전략 자원이었고, 석유를 확보하는 것은 전쟁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오스트리아군은 마침내 베오그라드를 점령했지만 세르비아군의 반격으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세르비아 전선에서만 벌써 양쪽 합쳐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세르비아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북해에서는 독일 군함들이 영국 해안 도시들을 급습했습니다. 하틀풀, 휘트비, 스카버러를 포격해 1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죽였죠. 이런 민간인 공격은 영국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전쟁 지속 의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프랑스는 독일 방어선에 대한 첫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지만, 샴페인에서 벌어진 첫 전투는 9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참호전의 무서운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코카서스에서 오스만군의 한겨울 산악 공격은 사르카미시에서 대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터키군은 총 6만 명을 잃었는데 대부분이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겨울 산악전의 혹독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서부 전선에서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일부 지역에서 짧은 휴전이 있었고, 무인지대에서 축구 경기까지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순간들은 곧 더욱 격렬한 전투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1914년이 끝나갈 무렵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짧은 전쟁은 이미 불가능해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참호전이 고착화되면서 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이제 총력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군대만의 싸움이 아니라
각국의 모든 자원과 국민들을 동원해야 하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